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심리적 기제 5번째, 아이디얼라이제이션과 디밸류에이션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는 자기나 대상이 완벽하다고 보는 것이고, 평가절하는 자기와 대상이 무가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양극성 때문에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분열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안정한 심리적 기제를 표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분열된 대상관계 단위는 자기가 좋은 자기 대상도 좋은 대상, 자기가 나쁘면 대상도 나쁜 대상이 분열되어지지만 이상화와 평가절하된 대상관계 단위는 자기는 좋은데 대상은 나쁘거나 또 이상화되어졌으면 자신은 나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대상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좋은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치료자를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치료자를 이상화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자를 만나면 이전 치료자는 다 무능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새로운 치료자 역시 결국에는 자신도 평가절하되었어 내담자의 예전의 치료자들처럼 그렇게 평가절하해서 버려지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재접근 단계의 유아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 126쪽에 보면 가족 모임에서 2년 6개월 된 여아가 거부당해 기죽어 있다가 그 실망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꽃병이 신기해서 꽃병에 손을 대려고 부엌 수납장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안돼 소리 지르니까 아이는 몹시 자존심이 상해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뾰루뚱하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몇 번 후에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고 일어서서 거실로 가더니 의도적으로 젖병과 담요를 찾았죠. 그리고 젖병을 빨고 담요로 자신의 몸을 감쌉니다. 몇 번 동안 사랑스러운 젖병의 돌봄을 받은 후 아이는 이제 젖병을 버립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담요도 발밑으로 떨어뜨리고 또 그렇게 좋아했던 젖병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생기에 넘쳐 다시 손님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모두를 즐겁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년 6개월 된 여아는 처음에는 꽃병을 이상화시켰고 엄마가 안돼 거부하고 제재하니까 아이는 위축되어졌죠. 아이는 젖병과
담요를 통해서 다시 이상화 대상, 좋은 대상으로 생명의 힘을 공급받은과 동시에 이제 담요는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젖병은 뒤로 휙 집어 던졌어요. 좋았던 대상이 이제 별품없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은 2년 6개월 아이는 파티의 화력소가 되어서 모두를 즐겁게 해주고 아이의 생기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얼라이제이션과 디밸류에이션은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재접근기 아이, 즉 생후 24개월 이후에 그 아이의 특성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6번째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개념입니다.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자신의 내면에 부적절한 것을 대상에게 먼저 투사해요. 이게 1단계고요. 대상에게서 자신이 투사한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대상이 반응하도록 유도 조정해요. 이게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사를 받은 대상은 투사한 대상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게 돼요. 어떤 압력을 받게 되고 그 압력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사한 사람은 관계성의 만족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투사적 동의시는 대상의 생각, 정서, 행동, 그리고 어떤 결정, 대상의 이상이나 가치관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유도 조정하려는 그와 같은 관계성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개념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멜라니 클라인 이론을 공부하면서 투사적 동의시에 관해서만 1시간을 할애해서 이 개념을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투사는 단순히 자기에게 원치 않는 모습을 투사하고 그 모습은 낯선 것으로 경험되어지는데 투사적 동일시에서는 자신의 부인된 측면이 동시에 자신의 한 부분으로 경험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자기가 투사한 그 내용물인데도 불구하고 내담자는 대상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트랜지셔널 오브젝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중간 대상이라고 말하죠. 중간 대상은 위니캇의 개념인데 자기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면서 양쪽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 대상은 내적인 현실과 외적인 현실을 각각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는 끝없이 계속되는 과업에 관여하는 개인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중간 대상은 자기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양쪽의 특성을 다 지녔다고 할 수 있겠는데, 중간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완충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대상을 통해서 심리적인 나락이나 치명적인 좌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담요나 곰 인형은 마치 사랑하는 엄마처럼, 그리고 동시에 사랑스러운 자신처럼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대상에 대한 양육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간 대상이 아무리 애매모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의 중간 대상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간 대상이 노래하는 것, 또 자장가, 엄마가 사랑스럽게 불러줬던 자장가를 자신이 흥얼거리는 것을 통해서 그 엄마가 당시에 위로해줬던 그 위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죠. 또는 몸짓, 습관, 또 성인에게 있어서는 술, 또는 심리치료사, 또는 고민형, 손흥민에게 있어서는 축구하는 것, 또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매우 심리적으로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대신해주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 대상은 단순히 어린 아이일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인간은 끝없이 중간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즉 중간 대상은 어떤 심리적인 나락에 떨어지거나 또는 좌절해서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그리고 뭔가 어머니의 사랑 안에 융합되어졌던 그 경험을 재경험하도록 해주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이 정신분석학 과목도 공부하다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것이 중간 대상이 되어서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저는 본래 영성학을 공부했는데 영성학 책을 읽을 때도 그 영성학의 내용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위로가 되었고, 또 어떤 용기가 북돋아졌고, 새로운 생명샘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1997년부터 제가 정신분석학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영성학자들이 다 심층심리학을 겸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분석학을 공부했는데, 특별히 대상관계 이론이 내게 매우 끌려왔고,
대상 관계의 그 관계성과 기독교 관계적 영성과 합쳐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10시간, 14시간 이렇게 책을 볼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대상관계 이론의 책 한 권 있으면 외롭지 않고 내 마음에 되게 부유한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중간 대상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화투치거나 아니면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게임에 중독되어지는 것, 분명히 그 시간에는 위로를 받고 안위를 허락해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차원의 중간 대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예술가가 그 예술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즉 중간 대상이 잘 표현되어지면 훌륭한 예술품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이 중간 대상은 단순히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온전한 대상관계. 온전한 대상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노자 사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면 악도 함께 들어온다. 이다와 이지 않다는 함께 오기 때문이다. 즉 완전한 선, 완전한 악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 가운데 악한 것이 통합되어져야 되고, 악한 것 가운데서 그의 선함이 훨씬 더 많고 풍요롭다면, 즉 통합된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와 같은 수용성이 있게 된다면 평가절하와 이상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관계도 자세히 보면 리비도나 애정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정량의 공격성을 요구합니다. 만약 사랑의 갈망만 있고 공격성이 없다면 어떤 황홀함이나 결함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숙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욕망이나 따뜻한 애정이나 그리고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 공격성이 그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통합적 능력, 대상에 대한 통합적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했다 할지라도 그래, 하지만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게는 좋은 것도 많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선한 평가를 내린다면 자신에 대한 인터그레이션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우울이나 낭망 속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 완벽해, 완전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찐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 결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보일 때는 평가절하에서 버려져고, 긍정적인 요소, 멋있는 부분이 보이면 일상화해서 우러러 본다면 그것은 재접근기의 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자아는 궁극적으로 자기 표상의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 대상 표상의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통합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좋은 대상 이미지와 전적으로 나쁜 대상 이미지가 합쳐지면 이를 대상 항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대상 항상성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좋은 이미지와 전적으로 나쁜 이미지가 함께 합쳐져야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 안에 나쁜 것을 볼 수 있고 나쁜 것 안에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서 그 대상을 향한 어떤 마음과 그 관계성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상화했다가 금방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특별히 보더라인 환자들에게서 많이 이와 같은 관계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우정이나 사랑이나 그 어떤 신뢰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계속 이어지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는 온전한 대상 관계의 획득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실망시키거나 해를 끼치는 대상 이미지와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통합되어질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한다, 아무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통합된 정신 기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실망이야 이제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당신과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실망이야. 우리 그러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실망이야라는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차라리 미워해 한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것은 너에게 투여되어졌던 에너지가 진짜 1도 없이 완전히 철수해서 너를 쓰레기처럼 완전히 그렇게 버릴 거야.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망이야 너에게 투여되어진 에너지를 다 철수해서 너를 쓰레기처럼 이제 내게 완전히 무관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야 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선포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상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동시적으로 보고 그것이 자신 안에 통합이 되어질 때에 정말 너무너무 믿고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한편 그가 또는 그녀가 갖고 있는 좋은 점, 또 자신과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가졌던
그런 한 시절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대상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어떤 대조하거나 비교하거나 또는 신경생리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자아 기능의 발달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직물은 선한 실과 악한 실로 혼합되어 짜여 있으니,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직물은, 저는 선한 실, 악한 실 같이 어우러져서 짜여진대요. 마크 트웨인도 우리 생각이 다 똑같은 것은 최선의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대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 참된 관계성을 형성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에릭슨의 심리 발달이 생각나죠. 에릭슨은 인생의 8단계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신뢰와 불신. 특별히 영아기 때 기본적인 신뢰의 발달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해요. 만약 여기서 신뢰라는 것을 형성하지 못하면, 즉 유아는 자신이 겪는 좌절이 자신의 내적 평형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어머니로부터 충분히 좋은 경험을 자신 안에 내재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신뢰가 형성되어야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쭉 가면서 좋은 발달적 성장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뢰하는 단계는 생후 1년까지인데 1년 동안에 어머니가 충분히 좋은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신뢰를 주고, 아이는 자신의 좌절 환경 속에 엄마가 자신에게 공급해 주었던 그 신뢰성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넉넉히 견뎌 나가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자율대 수치 3년, 주도성대 죄책감 6년, 근면성대 열등감 12세까지, 정체감대 혼란 18세까지, 성년기에는 친밀성과 고립, 그리고 여러분처럼 중년기 때에는 어떻습니까? 생산성 대 친체성.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산성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 8번째 단계 노년기에는 지혜가 완전히 통합되어져요. 그러나 이 1단계부터 잘못된 사람은 노년기에 절망하고 초조해지고 신경질을 부리고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릭슨도 결국 완벽한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통합이라고 보았죠. 마지막 8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9번째는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동민씨는 함입이나 내사보다 좀 더 선택적이고 세련된 것입니다. 내사는 외적 대상의 행동이나 태도, 기분이나 자세를 받아들이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동밀시란
중요한 대상과 자신이 구별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대상의 어떤 측면을 자기 이미지로 기속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상당히 발달 단계에 이와 같이 구별해낼 수 있고 선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어찌 보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많이 하는 것은 청소년기이지만 전 생애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놓고 그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는 관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즉 제자들은 그들에 대한 예수의 사랑과 동일시되어 서로를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스승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랑하는 삶, 사랑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의 방식이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외과 의사라도 어떤 스승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의 기술은 다른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 북서부 지역의 벌목군 사례를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서부 산림이 우거진 산에서 어느 눈 내리는 날 저녁에 벌목군의 손가발이 추위로 얼고 그렇게 서리가 맺혀져 있었는데 어떤 한 젊은 팀장이 삭구 작업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케이블이 450m 언덕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사에게 갔을 때 그 상사는 젊은 팀장을 위로해 주면서 그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는 미워서 죽겠죠? 왜냐하면 몇 시간 걸리는 작업을 이 젊은 팀장이 실수해서 내일 다시 작업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사내는 뭐든지 한두 시간 버틸 수 있지. 그래, 내일 또 하면 되는 거야. 사내는 뭐든지 버틸 수 있지. 이 말은 사실 그 상사의 아버지가 그 상사에게 해주었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방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일 두세 시간 다시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때문에 신경전이 났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한 것처럼 이 상사는 젊은 팀장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대상의 좋은 점을 자신의 삶 속에 기속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제 심리적 기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례를 또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